안녕하세요. 50대 여성입니다. 항상 제 자신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고 제 자신을 미워하고 자책하고 살았네요. 그러다 문득 이곳의 사연들을 접하고 제 이야기도 한번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용기 내어 글을 씁니다. 전 여느 평범한 주부들과 마찬가지로 그때 그 시절 이른 나이에 남편을 만났어요. 친정 형제들도 많은 데다 그 집안의 막둥이로 태어나 엄마는 이미 노모이시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저는 큰언니네 며칠, 작은오빠네 며칠 이렇게 엄마와 함께 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살았네요. 친정을 원망한 적은 없지만 어린 나이에 안락한 집이 없다는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큰언니네, 작은오빠네를 전전하고 살면서 성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만난 게 남편입니다. 하루빨리 집 없는 서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이 남자면 평생을 믿을 만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을 많이 믿었다기보다 절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하기까지 시부모님이 정말 너무 잘 대해주셨어요. 친부모님처럼요. 시부모님 자리가 너무 좋았던지라 그동안 제가 친정집에서 사랑을 받은 날들보다 시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게 더 컸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던 것도 컸습니다.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라기보다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늘 제 걱정을 먼저 하셨죠. 아이고, 네가 장하다. 우리 영식이랑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똑부러진 너 아니었으면 우리 영식이 어찌 됐을지. 에이, 아니에요. 어머님이 절 항상 좋게 봐주시는 거죠. 전 어머님, 아버님을 영식 씨 덕분에 만났으니까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영식 씨 걱정 그만하셔도 돼요. 저도 어머님, 아버님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네요. 난 네 친엄마다. 그렇게 생각해라. 보고만 있어도 아까운 것. 이쁘다 아주. 친엄마처럼 생각해. 나를 시엄마가 아니고. 늘 친정 엄마보다도 가깝게 대해주셨죠. 엄마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의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이렇게 남편까지 착실하면 정말 완벽한 인생이었겠지만 남편은 자애로운 부모님 밑에 철없는 망나니 그 자체였죠. 결혼을 했음에도 시부모님의 재산을 생각하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늘 가게에는 외상을 달기 바빴고 일을 하러 나가선 행반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요. 시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못 믿어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변하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예전부터 물려받았던 재산이 많았기에 남편이 생활비를 벌어다 주지 않아도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친정에서는 그런 저에게 복이 터졌다고 누누이 말을 했었죠. 그리고 친정은 저에게 늘 도움을 청하기 일쑤였어요. 수중에 돈 한 푼 없었지만 친정 형제들은 제 수중에 돈이 많은 줄 알았죠. 너는 그래도 시집 잘 간 거야. 어디 김서방 같은 사람 또 있니? 사람이 조금 모자라서 그렇지. 돈 걱정을 하고 살기를 해. 모시는 시부모가 까다롭기를 해. 네가 우리 형제들 중 팔자는 제일 폈다야. 팔자도 타고난 거라던데. 그래서 그런데 네 형부 이번에 300만 원만 있으면 딱 모든 게 해결된다는데 좀 해줄 수 없냐? 내가 너 아니고서야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안 그래? 언니, 나 돈 없어.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타서 쓰는데 내가 여윳돈이 어딨어. 미안해. 도와주기 힘들겠네. 너네 형부 교도소 가는 꼴 보고 싶어? 그럼 이 어린애들은 어쩌라고? 너 정말
이렇게 모른 척 할 거야? 너무한다. 저에게 말하면 돈이 나올 줄 아는 친정. 너무 지겨웠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크게 돈 사고를 치신 형부 때문에 애원하는 언니를 보고 있자니 외면하기도 그렇고 돈은 없고 저 역시도 마음이 답답했죠. 이런 얘기를 신랑한테 의논하자니 남편은 정말 믿을 만한 구석이라곤 없는 남자였고요. 그저 사고만 안 치면 다행이었죠. 하지만 남편이었기에 얘기했어요. 둘째 언니가 급하게 300만 원만 꺼달라고 하는데 혹시 여윳돈 좀 있어? 형부가 큰 사고 치셨나 봐. 자기 돈 없지? 내가 돈이 어딨냐? 너네 집은 하여간 뭐 도움 주는 건 없어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지. 네가 알아서 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민폐라고 했어? 말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해? 그냥 필요하니까 좀 꺼달라는 건데 남도 꺼주면서 가족인데 말을 그렇게 해야 해? 가족? 너네 가족이 가족이냐? 잘린 식구 주렁주렁. 그때 내가 너한테 첫눈에 반하지만 않았어도 아유, 내 화근이다. 남편은 역시나 돈이 없다고 하였어요. 돈을 기대한 건 아니었고 그냥 내 마음의 위로나 바랬던 건데 역시나였습니다. 더 이상 대화를 하면 큰 싸움이 날 것 같아 중단했죠. 남편은 외동으로 자랐기에 더욱더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루하루 둘째 언니네 집이 걱정되어 저도 모르게 웃지도 않는 나날들이었어요. 어디서 300을 융통하지 이런 생각도 하고요. 하지만 이런 제 모습을 보니 시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채셨습니다. 제 근심을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네요. 아기, 무슨 일 있냐? 표정이 어둡다. 혹시 뭐 나한테 할 얘기는 없고? 고민 있으면 다 털어놔 보렴, 어? 아니에요, 어머니. 요새 좀 어지러워서 그랬나 봐요. 어머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너무 신경 쓰이게 했죠? 죄송해요. 어지러워서 그런 게 아닌데 뭐. 얼른 얘기해봐. 나한테 얘기 못할 게 뭐가 있냐? 친정엄마라고 생각해, 어? 절대 어머님한테는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느 하나 믿을 곳 없는데 시어머니만이 유일하게 제 말을 들어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묵묵히 저를 안아주시곤 그 자리에서 300만 원을 흔쾌히 주셨어요. 전 그 돈을 받고 엉엉 울었네요. 어머님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이런 일 있으면 말해달라고 하셨어요. 저에게 가족이니까 어머님도 감사하다고 말이에요. 어머님의 바다 같은 깊은 심성에 또 한 번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평생 시부모님을 내 친부모처럼 모시겠다고 말이죠. 남편이 곁을 많이 내주진 않았지만 시부모님만 있다면 괜찮다고 말이죠. 그렇게 다짐했어요. 300이면 되냐? 혹시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앞으로 숨기지 말고 말해. 알겠지? 엄마 속상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가야 할까요? 어머님한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됐어. 우리 영식이 옆에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금이야 오기야 키웠더니 딱 지밖에 모르거든. 누가 저 꼴 보고 살겠냐? 안 그러냐? 그나마 네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돼. 고맙다. 시어머니는 제 존재 자체를 고마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아버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쓰러지셨어요. 거동도 하실 수 없게 되었고 요양원으로 모시자니 제 마음이 찝찝하여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병간호를 시작하였고요. 어머님은 간병인을 모시자고 하였지만
아버님 어머님께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 가시는 동안 제가 지극히 모시고 싶었네요. 전 그렇게 병간호를 하기 시작했어요. 몸도 안 좋아지셨는데 치매까지 온 아버님을 케어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친정 아버님이라고 생각하며 모셨습니다. 그렇게 병간호에 열중하고 있을 때 제 남편은 점점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슬픔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죠. 남몰래 눈물을 삼켰어요. 어젠 왜 안 들어왔어? 요즘 외박이 잦은 거 아니야? 아버님 몸도 안 좋으신데 어쩜 그리 밖으로만 나돌아? 내 말이 틀려? 짱알짱알 대지 마라. 네가 남자들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 그래도 남자가 뭐라도 해야지. 집에 재산이 있겠다. 돈 대줄 부모가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왈가왈부하지 말고 돈 대줄 거 아니면. 무슨 말이 그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종류인지는 내가 알아야지. 자기 돈 날린 게 어디 한두 번이야? 아무리 어머님이 돈을 다 대주신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 하나인데 어머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지금 아버님 몸도 안 좋으셔. 너보다 내가 우리 엄마 아빠 더 잘 챙겨, 알아? 그래봤자 네가 며느리지 뭐 별거 있냐? 넌 남이야. 그냥 집에서 아버지나 잘 모셔. 내가 미쳤지. 당신 같은 남자 뭐 볼 거 있다고 결혼을 하다니.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넌 진짜 바로 이혼감이야. 알아? 남편은 제가 저렇게 말을 해도 늘 무시하였죠. 항상 바깥 생활을 중시하던 남편이었기에 아버님이 아프셔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 저는 남편이 밖으로 돌았지만 아버님을 모셨어요. 그런 저에게 어머님은 정말 미안해하셨지만 그동안 주신 사랑이 너무 컸기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아버님의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병간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제 손에서 눈을 감으셨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큼 슬펐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에게 또 한 번 고마워하셨고요. 고맙다, 에미야. 네가 잘 모셔준 덕분에 네 아버지 집에서 편하게 쉬다 돌아가셨어. 요양원에 있었으면 그 차가운 데서 가족들도 다 못 보고 돌아가셨을 텐데 돌아가신 순간까지 네가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든든한지 고맙다 정말.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걸요. 이제 어머님도 제가 잘 모실게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였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머님께 늘 고마운 마음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시간이 지난 뒤 저는 임신을 하였어요. 그리고 멋진 사내 아이를 낳았고요. 시어머니는 몸조리조차도 친정 어머니만큼 해주셨네요. 덕분에 아들을 낳고 산후조리는 확실하게 하였죠. 아이를 낳아 이제 남편이 조금 제정신을 차리나 싶었지만 역시나 아이가 있어도 남편은 밖으로 나돌았어요. 이젠 사업뿐만 아니라 여자도 만나는 것 같았어요. 매일 저녁엔 술 냄새에 와이셔츠에 여자 화장품을 묻혀놓는 일도 허다했죠. 시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더 이상 큰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 많이 참았지만 이젠 한 아이 아빠, 가장으로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다그쳤고 저희 그런 모습에 남편은 더 밖으로 돌았죠. 이 화장품 묻은 옷 뭐야? 하다하다 바람도 피우니? 아니 여자가 없을 수 없지. 그렇게 돈을 펑펑 써대고 다니는데 안 그래? 남자가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여자도 만날 수 있는 거지. 집에서 노는 네가 뭘 알아? 네가 뭐 아는 게 있냐? 뭐? 지금 당신이 잘했다는 거야? 우리 이제 민철이도 있잖아. 당신 정말 정신 차려야 해.
언제까지 어머니가 건강하실 것 같아? 정말 재산 말아먹으려고 작정했어? 벌어오는 돈은 없는데 써대는 돈은 많고 여자나 만나고 다니고 애가 뭘 배우겠어? 이게 진짜 선 넘네? 오갈 데도 없는 거 불쌍해서 얼굴 하나 믿고 결혼해줬더니 나를 훈계해 네가? 뭐? 나한테 할 말이 그게 다니? 여태껏 너랑 결혼해서 아버님 어머님 말고는 당신 때문에 행복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 결혼해서 집에서 최대한 당신 내조에 어머님 아버님 최대한으로 모셨고 아이도 낳았어. 이런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할 말도 못해? 말을 말자. 무식한 너랑은. 솔직히 너랑은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너를 보면 영감도 안 떠오르고. 사업가는 영감이 생명인데. 남편에게 상처받고 하염없이 울고 있을 때도 절 달래준 건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모든 것을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였죠. 전 그런 시어머니에게 더욱더 투정을 부렸고요. 정말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어머니뿐이었거든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볼 면목이 없어.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저렇게 네 속만 썩이니 원. 참 내가 너 볼 낯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님이 무슨... 제가 부족한 탓이죠. 그냥 민철이도 태어났고 이제 좀 자리를 잡아야 할 텐데 매번 저렇게 실속 없이 돌아다니고 술만 먹기만 하니까 너무 속상해요. 요즘엔 여자도 만나고 다니는 것 같고요. 저도 이런 말을 할 사람이 어머님밖에 없어서 죄송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제가 숨 쉴 공간이 없어서요. 어머님도 누구보다 속상하실 텐데 어머님마저 안 계셨으면 저 못 버텼을 거예요. 철저히 시어머니와 둘이 의지했어요. 다행히 아들은 아빠의 빈자리가 무색하게 잘 자라주었고 시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손주 보는 낙에 살았죠. 그렇게 남편에게 기대는 저버린 채 말이에요. 시간이 흘렀고 남편에게 조금의 기대도 없어졌을 즈음 저도 조금씩 자립할 준비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저에게 무엇이든 지원해 주시고 싶다 하였죠. 감사하게도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조그만 반찬 가게를 열었어요. 평생 사회생활이라곤 해본 적도 없는 저지만 아무 일도 없이 돈만 축내는 남편을 생각하면 제가 뭐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도 어느 정도 컸고 있는 솜씨라곤 반찬 만드는 솜씨였기에 자신 있게 반찬 가게를 차렸습니다. 조그만 신도시 아파트 근처에서 열었던 반찬 가게였기 때문에 장사는 잘 되었어요. 주부들이 많이 왔기 때문이죠. 제가 장사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돈이 벌리기 시작하자 남편은 이젠 반찬 가게까지 찾아와 돈을 가져갔습니다. 20만 원만 주라. 엄마가 요새 돈을 안 줘. 요새 가게 장사 잘 된다며? 네 돈이 내 돈이고 그렇지. 여기서 빼간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돈을 달래? 뭐하고 다니는 거야? 남편 노릇은 못하더라도 애아빠 노릇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오늘 민철이나 데리고 맛있는 거 사주려고 하는 거야. 오랜만에 아빠 노릇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리고 어차피 가게도 우리 엄마가 차려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돈이지. 나 이제 외동 아들인 거 몰라? 네가 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누리고 살 수나 있겠냐? 서방복은 없어도 돈복은 있다니까 하여간. 우리 엄마도 하여간 아들 뭐 하나 차려줄 생각은 안 하고 완전 남인 며느리한테 가게 하나 떡 차려주고 말이야. 네가 생각해도 너무 심하지 않아? 우리 엄마지만 성격 하여간 유벌나. 어머님이 오죽하면 그러시겠어? 민철이랑 밥 먹는다고 하니까 주는 거야. 20만 원 여기. 밥 먹고 영수증 가져와. 당신 못 믿는 거 알지? 그리고 오랜만에 어머님도 모시고 가고. 어머님 은근 당차 보이셔도 이젠 많이 늙으셨어. 알아?
한 번씩 제 속을 뒤집을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남편은 오늘 웬일인지 아이를 데리고 나가 밥을 먹는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였죠. 설마 아이 얘기까지 했는데 거짓말을 할까 싶어 돈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하려는데 남편 차에 어떤 한 여성이 타고 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어이가 없었죠. 이제 남편의 바람에는 면역이 들었다 싶었는데 막상 또 눈으로 보니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남편 사랑도 못 받는 박복한 팔자구나. 남들은 시댁 잘 만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줄 알지만 속속들이 살펴보면 한평생 남편 사랑받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며 자책했네요.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고요. 아까 여자랑 가게 앞에 지나가던데 안 걸릴 줄 알았어? 진짜 지겹다 당신 바람. 민철이 데리고 저녁 먹는다며? 아들을 팔아? 그냥 지나가는 바람 아니야. 진지한 관계야. 뭐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서 좀 기다렸어. 어차피 너랑 나랑 의무적으로 산지 오래잖아. 안 그래? 그 여자랑 살고 싶어. 어차피 너 이제 가게도 하고 있고 민철이 데리고 충분히 살 수 있잖아. 진짜 뻔뻔하다. 바람은 당신이 펴놓고 나보고 지금 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거야? 절대 그렇게는 못해. 민철이는 생각은 안 해? 쨍그랑 저의 그 말을 방 너머 듣고 계셨던 어머니께서 컵을 떨어뜨리는 소리가 났죠. 매번 다투기는 했어도 심각하게 이혼 얘기는 오가지 않았기에 어머님도 그러려니 하셨지만 실제로 이혼 얘기가 오가니 어머님도 놀라셨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오셨죠. 애비, 뭔 말이냐? 너 지금 민철 애미 보고 이 집 나가라고 하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네가 도대체 여기서 뭘 한 게 있어? 어? 애미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나랑 네 아빠 모셔. 네 아빠 평수발 다 들고 이제서야 민철이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매일 반찬 냄새 맡아가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네가 어떻게 애미한테 그런 말을 해? 내 배로 나왔지만 네가 사람이냐? 어? 아 엄마, 아들은 저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요. 아들이 행복이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 뭐? 행복? 말이면 단 줄 알아? 그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아니야? 근데 이제 와서 나보고 이 집을 나가달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 이혼은 정신 차려 이 녀석아. 언제쯤 정신 차릴래? 어? 이제 이 아빠 돼가지고 아유. 어머님은 충격을 받으셨는지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과 저는 놀란 나머지 얼른 어머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에서는 어머님 연세도 있고 하셔서 충격받아 쓰러지신 거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퇴원시켜 집으로 모신 뒤 이렇게 쓰러지게 한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하염없이 후회만 밀려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가 쓰러지자 이때다 싶었는지 재산을 차지할 생각만 했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어머니한테 못 볼 꼴을 보여드려서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평생 이 집에 시집와서 몸 바쳐 시합의 병간호해. 나 모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내 욕심에 너를 붙잡아만 뒀어. 평생 철없는 남편이랑 사느라 속상했지? 내가 너한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아휴. 오히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미안하다며 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이 몸져 누운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편은 점점 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젠 집에 그 상간녀도 들이기 시작했어요. 인근의 말에 들리기로는 민철 아빠가 요새 어느 외간 여자랑 그렇게 쏘다니고 건물도 보러 다니고 펜트하우스도 보러 다니는 둥
아주 신이 났다는 거였어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았네요. 자기 엄마는 지금 몸져 누워있는데 연애에 사치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다니다뇨. 정말 괘씸했습니다. 평생 나에게 행복이란 걸 안겨주지도 않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을 어찌해야 할까 고민만 하였죠. 하지만 아이에게 혼란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았기에 지금은 참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참는 거와는 무색하게 점점 도를 넘더군요. 대놓고 저에게 나가라는 뉘앙스를 풍기며 말이죠. 엄마 저렇게 됐는데 내가 너랑 살 이유가 있겠냐? 너 하나 끔찍이 여기시는 엄마인데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난 너랑 살 이유 없어. 알아? 엄마도 이제 곧 돌아가실 거고 너 살 길 알아서 나가 찾아. 설마 우리 집 재산 다 많은 건 아니지? 미친놈. 네가 인간이니? 너네 엄마 저렇게 몸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 그러고도 네가 민철이 아빠야? 민철이 핑계 좀 대지 마. 그 핑계 대서 어쨌든 이 집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고 싶은 거 아니었어? 너 그거 하나 때문에 버틴 거잖아.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내가 너랑 똑같은 놈으로 보이니? 이 인간 말종아? 어머님만 아니면 너 내가 진짜 가만 안 뒀어. 남편과 대화를 하고 나면 제 마음은 칼날이 비수가 되어 꽂히는 것만 같았어요. 어쩜 저렇게 이기적인 인간인지 누워 계신 어머님이 불쌍했죠. 어머님은 그런 남편의 망나니 짓을 보면서 눈물만 훔칠 뿐이었어요. 자식복도 지질이 없는 어머님. 그리고 남편은 어머님이 슬퍼하시든지 말든지 그 상간녀와 붙어 다니면서 같이 살 집을 알아보았죠. 한순간에 불장난인 줄 알았던 그 바람이 우리 집의 대혼란을 야기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님은 모든 걸 아시고 더 이상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본인의 몸이 너무 노쇠해진 탓인지 예전의 기량도 안 나오셨거든요. 어머님이 참으로 안타까웠죠. 이혼 도장 찍으라니까. 어차피 엄마 곧이야 이제. 엄마 돌아가시면 알아서 찍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버틴겨? 그 반찬 가게라도 지키고 싶으면 도장 찍어. 그리고 민철이도 네가 키우던지. 어차피 헐몸이어야 새 출발하기도 편하지. 뻔뻔하긴 짝이 없는 놈. 이혼은 내가 알아서 할 거야. 그러니까 네 입에서 뻔뻔하게 꺼내지 마. 평생 불륜남녀 소리 듣기 싫으면. 이젠 진짜 너랑 살 이유가 없다. 나도 내 행복 찾아야지. 우리 예쁜이랑 살 집도 알아봤어 이미. 넌 그냥 몸만 나가면 돼. 어차피 이 집에서 누렸던 것들 다 우리 엄마 덕에 누리고 산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몸만 나가. 내가 할 말은 이거야. 전하의 배은망덕한 놈. 한평생 언제 정신 차리려나 했는데 이젠 너한텐 기대도 없다.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언제쯤 괜찮아질까? 이제는 좀 철들었나 기다린 세월만 한평생이다. 내가 죽어서도 애미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눈을 감어? 네가 사람이야? 아, 엄마는 빠져요. 남한테 왜 그래 도대체? 내가 엄마 자식이지 얘가 엄마 딸이야? 내가 얘랑 살기 싫다고.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 거라고. 남편은 이 말만을 내뱉고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마 상간녀를 만나러 간 모양이었죠. 그리고 어머닌 무슨 결심을 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전 계속 반찬 가게를 나가며 어머님의 병간호를 병행했죠. 그로부터 얼마 후 어머님이 모든 친척분들을 모아놓고 중대한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저와 제 아들 그리고 남편까지 꼭 이 자리에 참석하라며 신신당부를 하였어요. 전 일을 끝내고 얼른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남편과 상간녀도 와 있었고요. 기가 막혔네요. 이제 모든 친척들 앞에서 이 여자가 본인의 여자인 것처럼 공표하려고 데리고 온 모양이었어요. 어머님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어머,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우리 오빠가 말했다고 하던데. 이제 주인은 나라고. 저 오빠랑 같이 살 집도 알아봤어요. 얘기 들으셨죠, 형님? 어마어마한 펜트하우스예요. 형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뭐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해야 하나? 뭐? 형님? 뻔뻔하기 짝이 없는 년 같으니라고? 그러니까 유부남 꼬셔 죄책감도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겠지. 안 그래? 끼리끼리라고? 김영식이랑 너 아주 잘 어울려. 한 쌍의 원한 같았고 언젠가 다 돌려받을 거야. 알아? 남의 눈에 눈물 내고 잘 사나 보자고. 친척들은 웅성웅성 그 상간녀와 남편 그리고 저를 보고 쑥덕거렸습니다. 아주 정말 별 광경이었죠. 전 혹여나 아들이 상처받을까 아들을 방으로 올려보낸 뒤 그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입을 떼셨죠. 그 이야기는 아주 놀라울 만한 이야기였네요. 내가 생각을 해봤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이제 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유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내가 죽고 유언장만 남길 수도 있었으나 꼭 맨정신에 살아생전에 하고 싶었어요. 어머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유언이라뇨. 그리고 아직 살 날이 많으신데 그런 말씀 마세요. 아셨어요? 넌 조용히 해. 이 집에서 네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그래 엄마. 이왕 물려주기로 한 거 있으면 빨리빨리 물려줘요. 어차피 줄 거 지금 주면 좋잖아. 안 그래요? 이제서야 우리 엄마가 내 말뜻을 잘 알아들으셨네. 고마워요 엄마. 내가 이제 잘 모실게.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넙죽 감사하다는 남편을 보며 착잡했습니다. 언젠가 이혼은 해야겠지만 정말 때가 다 된 것 같았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제라도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게 하려고 하시나 보다 했어요. 어머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그냥 저는 받아들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어머님의 사랑을 평생 받았으니 그걸로 되었다 싶었죠.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겸허히 받아들일 준비를 하였어요. 그것이 어머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다면요. 넌 내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구나. 아들 하나 있는 거라고 이렇게밖에 못 키운 다 내 불찰이다. 그저 오냐 오냐. 언젠간 철들겠지. 조금은 나아지겠지 한 게 벌써 51년이니. 다 내 죄가 커서 그렇다. 애미야,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할 말은 건물 땅 할 거 없이 모든 현금 재산 70억을 우리 민철이랑 애미한테 물려줄 거다. 그리고 너랑 저 환양녀는 당장 나가.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들으세요. 김영식은 이제 내 아들 아닙니다. 오로지 내 자식은 며느리 이순이와 김민철이에요. 모든 재산은 민철이랑 애미한테로 갈 거고요. 이미 변호사 통해 공증을 다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두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친척들은 웅성웅성 난리가 났죠. 저조차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남편에겐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상간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죠. 정말 우악스럽기 짝이 없었어요. 이게 뭔 소리야? 오빠, 재산 상속 다 오빠가 받는 거 아니었어?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럼 땡전 한 푼 없는 그지였잖아. 그 말이 끝나고 남편의 뺨을 날리는 상간녀. 보고 있는데 어찌나 우습고 속이 시원하던지 악역들의 말로였죠. 남편은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고 시어머니는 정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눈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며느리 예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한평생 아들보다도 저를 더 위해주셨던 어머니. 정말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노망난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정신감정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어떻게 생판 남한테 재산을 줘? 난 속았어. 오빠한테 완전히 속았다고. 내 인생 책임져. 다음 달에 결혼할 거라고 다 말해놨는데 거지랑 어떻게 결혼을 해? 닥쳐라. 너 이제 내 자식도 아니야. 내가 죽든지 말든지 아주 내 재산 탕진할 생각이나 하고 다니고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할 수 있어? 한평생 민철 어미한테 봉양받고 살았다. 네 아비 마지막 하는 순간까지도 민철 애미가 걷었어, 알아? 이 은혜도 모르는 놈. 나가 이제.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나가는 문을 한참 쳐다보다 저를 꼭 안아주셨네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났어야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꼭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아가야. 내가 해줄 건 이런 거밖에 없어. 아들 교육 잘못 시켜 평생을 마음 아파 지냈지?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혹시나 네 마음에 상처되지 않았을까 늘 걱정했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애미야. 그리고 우리 민철이 예쁘게 키워줘서 너무 고마워. 어머니의 사랑을 제일 받은 건 저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전 어머니 못 만났으면 이렇게 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와 뜨거운 포옹을 끝내고 전 다시 반찬 가게와 어머니의 병수발을 하며 지냈어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시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역시나 제가 임종을 맞이했네요. 어머님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시다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서 많이 울긴 울더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전 바로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재산 때문에 절대 이혼을 못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더 이상은 부부로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100% 남편 쪽 가실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야말로 닥쳤던 개가 되었네요.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물려받지 못한 채 친척집을 전전한다고 말이죠. 하나 있는 아들도 평생 엄마 고생시킨 사람 보고 싶지 않다고 하고요. 그래도 애아빠이기도 하고 돌아가신 어머님을 생각해 작은 집 하나는 마련해 주었어요. 그리고 완전 인연을 끊었습니다. 전 하고 있던 반찬 가게가 더 잘 돼서 지금 3호점까지 오픈을 한 상태예요. 한평생 남편 사랑 받지 못하고 살았지만 평생을 시부모님 사랑에 행복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은 제 일을 하며 자존감도 많이 회복한 상태이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더욱더 그립네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는데요. 최근에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게 되면서 제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많은 변화가 찾아왔네요. 저는 8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고 시댁으로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의 과수원 일을 도우며 살아왔었기 때문에 저와 따로 나와 살기에는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많았어요. 근처에 집 하나 구해서 일을 할 때만 과수원에 나와 시부모님을 도우면 된다는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죠. 저도 시댁에서 생활하는 걸 꺼려했고 이 문제로 남편과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시댁에 들어가 살기로 결심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시부모님께서 저를 정말 딸처럼 잘 대해주신 행동들에 대해 감사해서 남편과 함께 과수원 일을 돕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함께 과수원 일을 돕기 시작하긴 했지만 문제는 시골 생활을 해본 적이 없던 저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꽤 오랜 기간 동안 우울증이 찾아오고 말았네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옆에서 힘들어하는 저를 관심 가져주고 옆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힘겹게 이겨낼 수 있었고 어느새 저도 자연스럽게 가수원집 며느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시부모님을 도우면서 시댁 생활을 하던 도중 저에게는 이쁜 아이가 둘이나 찾아왔고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몇 년간은 정말 잘 지내왔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 시댁에 들어오기로 결정 내린 게 좋은 선택이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자연은 도심에서 배우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접할 수 있었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보며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수 언니를 하다가 시부께서 갑자기 뒷목을 접고 쓰러지셨고 급성 뇌출혈이 찾아오셔서 너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그때도 넓은 가수원에 흩어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래 시모가 시부 옆에 항상 붙어서 일손을 도왔었지만 그날 하필 시모가 다른 볼일이 있으셔서 시내에 나가셨었고 무리하게 일을 마무리하시려다가 혈압이 오르셨는지 멀리에서 일을 하던 남편은 쓰러지신 시부를 발견하지 못했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죠. 뒤늦게 시부를 발견한 남편이 구조대에 연락을 취해 응급조치를 취했지만 시부는 돌아오지 않으셨고 때마침 볼일을 끝내고 돌아오신 시모는 양손에 들고 계셨던 물건을 떨어뜨리시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을 하셨네요. 바닥으로 떨어진 건 다름 아닌 매번 시부의 건강을 위해 챙겨드렸던 장어즙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시간 맞춰 찾으러 가셨다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이 되었던 거였죠. 그때부터 한동안 시댁 집안은 정상으로 회복되는데 상당히 오래 걸렸었고 시부가 세상 떠나신 이후부터 시모의 성격 또한 많이 변하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신 시모의 모습이 저희 부부는 적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었어요. 시부가 떠나셔서 그 아픔으로 인해 잠시 동안 우울증 증세를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기간이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자 저희도 점점 지쳐가게 되었죠.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가족은 서로 뭉치고 헤쳐나가다 보면 빛이 보인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찾아올 거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시모는 노력하고 있는 저희를 봐주려 하지 않았어요. 시모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보인다면 무조건 짚고 넘어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조금씩 불만을 털어놓고 말았죠. 너는 어떻게 된 게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온 지 벌써 7년이 넘어가는데 아직도 집안일이 이렇게 서툴러서야 되겠니? 도대체가 조금도 바뀌지가 않아. 처음에는 시골 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나 지금이나 그대로면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애만 싸지르면 다 넘어갈 거라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이다. 맨날 애 핑계 대면서 과수원 일은 전혀 안 하려 들잖아? 빨리 나가서 우리 아들 일손 도와주지 못해? 어머님, 저 지금 애들 씻기고 있었잖아요. 제가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때 되면 밥 차려야 되고 애들 씻기고 집안일까지 전부 다 한 다음 남은 시간 과수원에 나가서 모자란 일손 돕고 들어오는데 어머님은 아버님 세상 떠나시고 과수원 일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실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머님 히스테리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제발 다시 예전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뭘 예전으로 돌아가? 너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냥 내 아들 총각 만들기 싫어서 받아준 것뿐이야. 외국인이랑 결혼하는 것보단 그래도 대화가 통하는 한국인이랑 결혼하는 게 좋은 거니까 받아준 것뿐이라고. 그동안 좋게 얘기하고 잘 대해준 건 전부 다 너를 과수원으로 들이기 위해서였다. 그걸 아직까지 눈치채지 못한 네가 그만큼 멍청하다는 거야. 일 다 봤으면 세탁기 돌리고 빨리 나가서 일이나 해라. 어머님은 뭐 하시게요? 맨날 집에만 계시지 말고 이제 좀 바깥 바람 좀 쐬시고 동네 분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햇볕을 쬐지 못하니까 짜증만 늘어가시는 거라고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그이도 참는데 한계에 도달했어요. 저한테 상처 주시려고 막말하셔봤자 소용없어요. 제가 생각보다 멘탈이 강하거든요. 시모는 저에게 어떻게든 상처를 주려 하셨고 그런 모습이 이골이 났던 저도 시모의 말에 반박하면서 불만 섞인 말투를 던지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더욱더 크게 화를 내셨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를 대하는 감정이 점점 안 좋은 쪽으로 위기가 흘러가면서 시모와의 대화에 목소리가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다 언젠가 크게 터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도 참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과수원에서 남편의 일손을 돕고 들어오다가 돌발 상황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집안의 물건들이 전부 다 낡았다면서 힘들게 돈 벌어도 그릇 하나 새 걸로 들여오지 않는다며 시모는 식기들을 현관 앞으로 막 던지기 시작하셨어요. 너무 당황했던 남편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시모의 손에 들려있던 접시를 빼앗았고 남편은 시모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제가 오자마자 아이들이 바닥에 떨어진 접시 파편을 못 봤는지 저희한테 달려왔고 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아이들의 발에는 깨진 접시의 파편으로 인해 상처가 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발에서 출혈이 나는 걸 보고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시모도 그 모습을 보곤 당황하셨는지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셨어요. 결국 참아왔던 남편은 폭발을 하고 말았고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다행히 아이들의 발바닥이 심하게 다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남편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와 겁에 질렸던 아이들을 진정시킨 뒤 겨우 재운 다음 방에서 나오지 않으시는 시모의 방으로 남편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더 이상은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신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저희가 언제까지 엄마의 히스테리를 전부 받아줘야 하는 거예요? 지금 집안 꼴을 보세요. 단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고 서로 얼굴 붉히며 살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엄마도 이런 삶을 원하지 않으셨겠지만 이게 현실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으면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셔야지. 맨날 이 사람만 보면 얼굴 붉히면서 화부터 내시잖아요. 애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할머니가 너무 무섭대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 거면 저도 이제 과수원 일 때려치우고 그냥 다른 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엄마가 하신 행동을 보면 저희가 따로 나가 살길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저와 이 사람한테 막대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결국 엄마의 잘못된 행동들로 인해 애들까지 피해를 봤다고요. 얘가 태들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지. 꼭 내 탓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애들이 크게 다친 것도 아니라면서 며느리 앞에서 엄마한테 꼭 그렇게 화를 내야 되겠어? 그래, 너 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이 과수원도 전부 다 팔아버려. 나는 뭐 이런 일 하고 싶은 줄 알아?
세상 떠난 너희 아빠 잘못 만나서 한평생 과수원 일만 하고 살았다고. 내 삶의 여행이라도 있긴 했는 줄 알아? 그래도 이걸로 너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켜줬잖아. 결혼하면 자기 마누라랑 자기 새끼밖에 모른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보다. 너 마음대로 해라. 과수원을 팔던 너희들끼리 따로 살림을 차려서 나가던 알아서 하라고. 다 꼴보기 싫다. 어머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방금 하신 행동은 정말 위험했다고요. 모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어머님이 아버님 잊으시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죄책감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때 시내를 가지 않고 아버님 옆에 계셨다면 지금쯤 살아 계셨을 텐데 어머님이 시내를 다녀오신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 같아 괴로워하시는 거 몇 번이나 봤었다고요. 그런데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저희랑 어머님 손주들 앞으로 어떻게 하시게요?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다가 우리 가족 전부 무너질지도 몰라요. 심하면 아버님 곁으로 갈지도 모르죠.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몬은 오열을 하셨고 세상을 떠나신 시부에 대한 그리움을 온몸으로 괴로워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가 다시 예전처럼 밝은 모습으로 돌아와 주길 간절히 원했었죠. 하지만 저희의 기대와 다르게 시모는 조금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난리를 치시는 바람에 저희는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네요.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입에 담지 못할 온갖 막말을 퍼부으셨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한참의 고민 끝에 시모에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길 권했지만 남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입원하는 걸 강하게 거부를 하셨네요. 이제는 하다하다 키워준 어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들어? 너희 아빠가 이 사실을 알았다면 가만뒀을 것 같아? 이제 네 마누라랑 살겠다는 거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엄마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시니까 더 나빠지기 전에 해결 방법을 찾으려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결정이 좋아서 했겠어요?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냐고요. 어머님만 변하시면 저희 가족 아무 문제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털어버리고 저희와 새롭게 시작하자고 했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 더 난리를 치고 계세요. 나는 정신 멀쩡하고 지금 이대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다. 한 번만 더 내 앞에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둥 얘기하면 그땐 우리 모두 저 세상 갈 줄 알아. 남편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자 시몬은 절대 입원하지 않겠다며 집안의 물건들을 잡히는 대로 집어 던지셨고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계획대로 결국 시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가지 않겠다며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지만 결국 시모는 입원을 하게 되셨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편은 주저앉아 오열을 하게 되었네요. 저 또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 가족에 더 큰 불행이 찾아오는 건 너무 당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동안 평생 시부모님 밑에서 운영하던 과수원을 정리하고 한동안 시모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기로 했었죠. 그렇게 열심히 병원에서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었고, 그렇게 시모가 하루라도 빨리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길 간절히 원하며 정신병원에 면회를 하던 어느 날, 시모께 저는 너무 큰 상처를 받고 말았네요. 걔가 글쎄, 아직까지도 자기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 허락해줬는지 알고 있다니까요. 솔직히 처음 봤을 때부터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얼마나 맹하게 생겼던지. 며느리로 들어오면 쉬지 않고 사고가 날 것 같아 정말 반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허락한 줄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힘 하나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과수원 일을 하는데요. 무조건 체력이 좋아야 하는데 그거 하나는 봐줄만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하게 됐는데 그 선택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거라곤 정말 몰랐네요. 힘 좀 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물살이라 근육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지방이라서 속빈 강정이었다니까요. 시골에서는 생활해 본 적 없다고 애처럼 눈물을 찔끔거리는데 아유 얼마나 속 터지던지. 뭐가 힘들다고 우울증약까지 복용하는 거 보고 복장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저를 보세요.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와서 결국 정신병원에 이 꼴로 입원하게 됐네요. 그동안 정말 힘들게 키운 자식이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된 것도 며느리가 뒤에서 속삭거려서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걸 거예요. 제가 왜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냐면 저번에 하는 짓도 하도 마음에 안 들어서 한 소리 했거든요. 그러다 접시를 깨트렸는데 그걸 손주들이 밟아서 살짝 상처가 난 걸 가지고 앙심을 품고 저를 여기로 억지로 입원시켰네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꼭 그렇게까지 저를 나쁜 며느리로 만드셔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어머님이 하시는 말을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결국 본인 얼굴에 침 뱉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세요? 병원에서 치료는 잘 받고 계시죠? 최대한 빨리 마음 추스르고 저희 예전처럼 웃고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님 평생 여기에 계셔야 한다고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저희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 다니셨던 좋은 곳 구경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불만들이나 안 좋은 감정들 전부 다 털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어머님도 잘 아시잖아요. 내가 왜 너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니? 내 아들과 둘이 살면 몰라도 너랑은 절대 함께하고 싶지 않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나는 너를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그 꼴 보기 싫은 얼굴 앞으로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병원에 올 거니? 내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싶으면 내 아들이랑 당장 이혼해라. 그럼 나도 심적으로 편해지고 앞으로 조용히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거 아니면 앞으로 평생 네 면상 안 볼 거니까 생각 잘해야 될 거야. 시모와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였어요. 대화가 이어질 수 없다 보니 점점 얼굴을 붉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당분간 병원을 오지 않겠다고 결심하게 되었고, 시모에게 인사를 드린 뒤 다시는 오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는데, 그 순간 제 등 뒤에서 무언가 떨어지듯 쿵 하는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고, 고개를 돌려 확인을 하자마자 급하게 간호사를 부르게 되었네요. 시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너무 당황하고 말았어요. 한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계신 시모를 지켜보던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 뒤이어 남편이 병원에 도착을 하면서 시모의 건강 상태에 대해 심각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정밀 검사 진행을 위해 정신을 차리신 뒤 큰 병원으로 옮겨 정밀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시모는 제가 찾아와서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뿐이라며 저만 사라지면 된다는 쓸데없는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으셨습니다. 투덜거리시면서 정밀 검사를 끝낸 시모는 제 얼굴이 보고 싶지 않다며 커튼을 치셨고, 그 모습을 보며 한숨을 쉬면서 남편이 병실로 들어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남편이 병실 문을 열며 들어왔는데 안색이 상당히 좋지 않았어요. 비틀거리며 걸어온 남편은 닫힌 커튼 앞에 서더니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남편의 목소리를 들은 시모는 저와 당장 이혼하고 둘이서만 살자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남편은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화를 내면서 그만 좀 하시라고 소리를 질렀고, 닫혀있던 커튼이 쳐지던 그 순간 화들짝 놀란 시모를 바라보며 남편이 뱉은 한마디에 시모 인생에 날벼락이 치게 되었네요. 너 지금 뭐라고 그랬니? 다시 한번 말해봐라. 아니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나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병실에 한 적 거의 없을 만큼 얼마나 건강했는데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거야? 너 괜히 나 겁주게 하려는 거지? 그래봤자 소용없다. 이런다고 내가 며느리한테 다시 잘해줄 것 같아?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이제 엄마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줄 아시면서 그런 말이 나와요? 의사도 고개를 흔들 정도면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을 때 엄마도 건강검진 받아보자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제 말 무시하고 고집을 부리시더니 결국 이게 뭐예요? 만약 그때 발견이 됐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라고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 드려요. 엄마 지금 췌장암 4기 판정 받으셨어요. 크기도 4cm가 넘었고 이미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된 상태라 항암 치료는 소용없다는 판정을 받았다고요. 당장 수술을 한다 해도 깨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길면 3달이고 짧으면 1달이라는데 엄마는 끝까지 이렇게 행동하실 거예요? 저는 남편의 입에서 시모가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았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시모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멍하니 아무 말 없이 남편을 바라보시다가 결국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네요. 남편에게 정말 방법이 없냐고 물어봤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신변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는 말을 꺼내었네요. 모든 결정은 시모께 있었어요. 병원에서 조금의 기적이라도 바란다면 항암 치료와 수술을 진행해야 되는 거고, 그걸 원치 않으시면 집으로 돌아가셔서 주변 정리를 하셔야만 했죠. 시모는 한참의 고민 끝에 항암 치료가 아닌 주변 정리를 택하셨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신 시모는 대문 앞에 서서 멍하니 과수원을 둘러보셨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변해버리신 모습을 보니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을 때 그때의 기분이 어떨지 저는 감히 짐작할 수 없지만, 곁에서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난리를 치시던 모습은 사라지셨고 온몸에 기력이 없어 보이셨네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지막 순간을 경험하겠지만 그때가 오기 전까진 자신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어느새 까먹기 마련이죠. 지금의 순간을 감사하지 못한 채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신 시모는 많은 걸 후회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시부와 결혼을 하시고 한평생 과수원을 벗어나지 못하셨는데 집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그동안 함께했던 많은 추억이 담긴 과수원을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혼자 외롭게 걷고 계신 뒷모습을 보니 너무 작아 보이셨고 한편으론 저희가 시모에게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참 동안 남편과 저는 과수원을 걷고 계신 시모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면서 함께했던 추억이 담긴 공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든 날도 많았지만 시부가 함께했을 때 서로 웃으며 행복했던 날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저희 가족에겐 너무나도 소중한 공간이었어요. 시모는 그렇게 한참 동안 앙상한 가지만 남은 과수원을 걸으시다가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앉으시더니 저희도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네요. 내가 그동안 너희들한테 많은 상처를 주고 못살게 굴었던 건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도 그이가 세상을 떠난 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너희들한테 표출된 것 같구나. 상처받는 거 뻔히 알면서도 내 괴로운 마음을 계속해서 숨기고 싶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함께했던 좋았던 기억들이 계속해서 떠올라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 그래서 안 좋은 기억들을 더 만들어 좋은 기억을 지워버리려는 미련한 행동을 하고 말았단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너희들만 보면 계속 세상 떠난 그 사람이 떠오르는 걸 어쩌겠니? 그래서 괜히 심술 부린 거고 너희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건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 나는 현실을 부정하려 했던 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야. 아들, 네가 나한테 했던 말처럼 모든 걸 받아들이고 남은 사람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엄마는 미련하게 너희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지금도 현관문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수원 일을 마치고 배고프다며 먼지를 털면서 들어올 것만 같고 자다가 눈을 뜨면 내 옆에서 코 골며 자고 있을 것 같아 매 순간이 너무 괴로웠었다. 둘이서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었지만 그래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었는데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내 짝을 잃게 되니 모든 게 무너져 내렸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괴로움들을 너희들한테 표출해서 너무 미안하다. 나도 이제 곧 그 사람을 따라가겠지만 남은 시간 조용히 지내다 가고 싶구나. 시모는 저희 부부에게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마음을 털어 놓으셨어요.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는 아픔이 너무 괴로웠고 저희들만 보면 언제나 함께했던 시부가 계속해서 떠올라 시모를 힘들게 한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 시모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날 이후 시모는 남은 기간을 시부와 함께했던 공간에서 보내셨네요. 남편은 여행이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저희와 손주들을 보며 지금의 순간을 최대한 눈에 담으려 하셨어요. 당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를 낸 손주들의 발을 직접 손으로 어루만지시며 할머니가 미안했다고 안아주셨네요. 그때 시모도 너무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었다고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으셨는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시모를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서로 지난 과거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며 주어진 현실에 최선을 다했고 많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 슬픈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로 서로를 대했어요. 그리고 시모는 의사가 말했던 예정된 날짜보다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피곤하시다며 먼저 방으로 들어가 누우셨는데 그 모습이 저희들에겐 마지막이었어요. 남편은 깨어나지 못하시는 시모의 손을 어루만지며 오열을 했고 한참 동안 집안에는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장례를 치르게 됐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각자 개인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하루를 무의미하지 않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고 자신의 곁에 있는 가족들과 서로 헐뜯기보단 좋은 기억들을 많이 남기면서 지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고 지나간 시간은 절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순간 가족이나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좋은 말 한마디씩이라도 해준다면 그날은 행복한 날로 기억에 남을 겁니다. 매 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사는 44살 남자입니다. 그리고 한 여자의 남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며 뱃속에 9개월 된 태아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제 주변 친구들은 모두 결혼을 하고 제가 마지막 바톤을 받아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식을 올리지 못했지만요. 식이라고 할 것도 없이 제 부모님과 저와 제 아내의 가장 가까운 친구 몇 명을 불러 뷔페에서 조촐하게 저녁을 먹으며 한평생 부부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한 게 전부입니다. 그 날이 벌써 3년 전이네요. 제 오랜 꿈이자 목표 중 하나인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의 사랑스러운 아내와 곧 태어날 뱃속의 아이가 이루어 주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매 순간이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저에게는 두 사람이 제 삶의 원동력이며 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않고 일하고 제 가정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가장의 무게가 어떤 것인지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가 무너지면 제 아내와 뱃속의 아이도 함께 무너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한편으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힘내고 있어요. 부족한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찬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늦은 나이에 어렵게 일군 가정이기 때문에 제겐 꼭 움켜쥐어야 할 책임감과 의무감이 남들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힘들 이 시기에 제 사연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라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스크린 정화조 청소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주로 원룸이나 주택단지, 병원 등을 정기적으로 돌며 정화조 청소를 하는 일이죠. 지나가면서 또는 한 번쯤은 보았을 똥차를 몰고 다니며 일을 합니다. 똥차라 하니 단번에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예전보다 정화조 청소하는 일이 간단해졌어요. 예전에는 정화조 차를 불러서 오랜 시간 퍼가는 방식이었다면 요즘 같은 신축 건물들이 많은 현장이 있을 때는 오폐수가 하수관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정화조 스크린에 걸린 이물질들만 고압의 물로 싸서 청소를 해줍니다. 이런 정화조 방식 때문에 예전처럼 똥차를 골목에서 만났을 때 온 동네가 똥냄새로 가득한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죠. 저는 제 일이 감사하고 뿌듯합니다. 어디 가서 숨길 이유도 없고 당당하게 명함을 내밀며 제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단 한 사람, 저희 장모님에게는 아직 제 직업에 대해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장모님은 정화조 청소를 하는 저를 사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아내와의 인연을 끊으셨어요. 그렇게 처갓집과 남처럼 산 지
3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장모님이 저를 싫어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40살 노총각이었을 때 제 아내는 38살 노처녀였어요. 저는 그때도 역시 정화조 청소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의 아내는 제가 정화조 청소를 하러 가는 상가에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죠. 정화조 청소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잡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합니다. 언제 청소를 하느냐는 보통 건물주 마음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많이 나갈 일이 생기면 그만큼 많이 벌 수 있지만 정화조 청소를 맡기는 전화가 없으면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한 푼도 못 벌 때도 생기죠. 아내와 처음 만나게 된 그날 아침에 아내의 카페가 있는 상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정화조 차를 몰고 현장으로 갔어요. 그날 그 상가를 처음 가본 저는 정화조 차를 주차하고 호스를 댈 공간을 확보해 놓고 정화조 뚜껑을 열어보았죠. 정화조한 상태를 살펴보며 견적을 뽑는데 건물에서 쾅 하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무슨 일인지 상가 앞쪽으로 갔는데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던 제 아내가 카페 오픈을 위해 유리문을 열고 간판에 달려있는 차양막을 내리는 순간 그 차양막이 오래되었는지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 바람에 카페 앞쪽에 주차해놨던 정화조 차는 운전석 윗부분이 박살이 나고 말았죠. 차양막이 완전히 차 위를 덮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아내 또한 크게 다쳤어요. 아내는 차양막이 떨어지는 순간 피하지 못하고 발등을 그대로 찍혀버리고 말았죠. 저는 놀란 아내를 보며 급하게 달려가 아내 다리를 덮은 차양막을 힘있게 올려보았습니다. 차양막은 다행히도 제 힘으로 충분히 들어올릴 정도였죠. 제 아내는 아직도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한 채 어안이 벙벙한 얼굴이었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상황이 닥치면 아내같이 몸이 얼어버리던가 자신이 얼마나 아픈지도 모를 정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어떤 손도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갑작스러운 사고였고 뒤늦게서야 고통스러운지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다리 아프실 텐데 병원부터 가셔야 할 것 같아요. 119부터 불러드리겠습니다. 어디 앉아 계시겠어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어디 다리 봐봐요. 다행히 피는 안 나네요. 못 움직이시겠죠? 혹시 뼈가 부러진 건 아닐까요? 저 철기둥이 떨어졌으니 그럴만도 하죠. 감사합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걷질 못할 것 같아 가게 안으로 들어가시면 테이블 위에 제 가방이랑 핸드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내는 한눈에 봐도 무척 침착하고 차분했어요. 흥분한 제가 순간 민망해졌으니까요. 분명 엄청 아플 텐데 조금 일그러진 얼굴 말고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아픈 와중에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같았죠. 저는 정화조 청소는 잊은 채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지켰다기보다는 아내가 놀란 저를 지켜줬다고 봐도 될 것 같았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저 대신 아내는 구급차를 기다리면서 보험회사와 통화를 하고 아는 지인에게 가게를 부탁한다는 전화를 하는 것 같았어요. 반면 저는 아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제 머릿속에는 오직 제 아내의 발등만 보였습니다. 아내는 통화를 하면서 가끔 인상을 찌푸리는 정도였어요. 그러다 크게 한숨을 쉬기도 했고 고통을 참는 표정이었어요. 넋놓고 아내를 보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손상되어 버린 정화조 차를 보고 저에게 미안하다며 변상하겠다며 말을 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겠어요? 우선 제가 병원을 가야 할 것 같아서 사고 처리를 해드려야 하는데. 보험회사한테 연락했으니 곧 오겠죠. 우선 다리 치료부터 잘 하세요. 사람이 중요하지 차가 우선은 아니잖아요. 차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 차 아니었으면 저는 발등이 아니라 아예 철기둥을 온몸으로 맞았을 거예요. 너무나도 침착하고 의젓한 아내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았어요. 짧은 시간에 보여준 아내의 행동은
제가 아내에게 반할 이유가 충분했죠. 자꾸 저에게 죄송하다며 인사하는 아내를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 꼭 안아주고 싶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해서 아내가 다친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아내와 짧은 대화를 한 뒤 번호를 남기고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후 보험회사와 사고 처리를 하고 상가 주인에게 연락을 해 이런 사고로 오늘은 청소를 못했다고 연락을 드렸어요. 그 사건이 있은 후 저와 아내는 사고 처리를 위해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제 속마음이 80%가 들어있는 통화였어요. 사고 처리가 끝난 후에는 아내의 병문안을 핑계로 만나러 갔어요. 아내도 제가 싫은 건 아니었는지 절 꾸준히 만나주었고 저희는 노총각 노처녀에서 벗어나 연인이 되었어요. 한 번은 아내의 카페에 장모님이 오셨습니다. 아내도 갑자기 들이닥치신 거라 저에게 연락할 틈도 없었고 저 또한 매일 아내의 카페에 드나들기 때문에 저는 장모님과 준비도 없이 첫 대면을 하게 되었고 온몸에서 느껴지는 분위기가 저를 위축시켰습니다. 자네가 우리 현아랑 만나는 사람인가? 나는 키도 크고 잘생길 줄 알았는데 키는 좀 작은데 덩치가 좀 있는 걸 보니 혹시 힘쓴 일을 하는 겐가? 나는 무식하게 힘만 쓰는 직업을 가진 남자를 내 미래의 사위로 받아들이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긴 한데 우리 딸 현아가 지금까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해서 눈이 엄청 높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눈이 높은 게 아니었네. 그럼 엄마가 소개해주겠다던 지인분의 아들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는 말이잖아. 엄마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지금의 행동 이 사람에게 실례인 거 몰라? 창피하게 그러지 마.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박수혁이라고 합니다. 빨리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요? 현아제 위로 오빠가 둘이나 있어서 그런지 무뚝뚝해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내가 요즘 들어 뭔가 촉이 왔었는데 얘가 자꾸 전화도 안 받고 말도 짧고 뭔가 생각이 많나 싶었거든. 현아가 생각이 많으면 입을 닫는 애라. 누굴 만나는 것 같은데 도통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서 급습해봤지. 근데 진짜 누구를 꽁꽁 숨기며 만나고 있을 줄이야. 내가 새벽 기차 타고 올라온 보람이 있네. 저녁도 안 먹고 올라왔는데 이참에 같이 식사나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지? 아내의 친정은 전라도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집안은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전통 장을 담그는 장인 집안이라고 했어요. 장모님은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비법을 전수받아 한평생 장을 담그고 연구하시는 일에만 몰두하셨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모질고 험하게 그 비법을 배웠는지 아내는 어릴 적 자라오면서 귀에 딱지가 들어앉을 정도로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여느 딸과 엄마의 살가운 모녀 사이를 기대해 볼 수 없었어요. 제 아내는 장모님과 몇 시간 만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치고 힘들어 했습니다. 장모님은 제 아내가 시집을 안 갈 바엔 당신의 바람대로 고향으로 내려와 장 담그는 비법을 배우며 자신의 대를 이어 장을 담그길 바라셨습니다. 아내는 자라오면서 몇 차례 아니 매일 설득을 당했다고 저에게 토로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죽어도 싫었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까지 올라와 카페를 차리며 어머니를 피해왔다고 했어요. 제가 느낀 장모님은 호탕하셨습니다. 아내와는 성격이 매우 달랐고 어머님의 표현은 거침이 없었어요. 시원시원한 성격이 되려 저에게는 더 좋게 다가왔고 아내가 왜 장모님을 싫어하는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다정하고 웃음이 많으신데 아내의 얼굴은 벌써부터 스트레스 가득한 얼굴로 장모님을 대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내와 반대로 장모님은 저와의 대화를 즐거워하셨고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았어요. 진지한 대화가 오고 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의 분위기를 즐기셨고 가벼운 질문들로
저녁 식사는 좋게 마무리되었네요. 장모님은 그렇게 3일 정도를 현아와 제 곁에서 지냈습니다. 하루는 장모님이 안 계신 틈을 타 아내가 꽤 심각한 얼굴 표정으로 저를 불렀고 뭔가 계획을 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나랑 결혼할 거야? 확실하게 말해줘. 그래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엄마로부터 대비를 해야 하니까. 나는 고향 내려가서 장을 담그든지 혼자 여기서 노처녀로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야. 그런데 난 당신 만나기 전에 후자 쪽을 선택했어. 노처녀로 살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그런데 당신이 나타난 거야.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당신이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해. 물론이지. 난 이제 네가 마지막이야. 너 아닌 다른 사람은 만날 수가 없어. 이 나이에 날 만나줄 여자도 없고. 그럼 정아조 청소하는 거 숨기자. 그 직업 알면 엄마 나 끌고 고향 내려갈 거야. 나 죽어도 창 못 담궈. 그리고 당신이랑도 못 헤어지겠어. 그러니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줬으면 좋겠어. 안 그럼 엄마의 성격이 우리 결혼 허락해주지 않을 거야. 아내는 무뚝뚝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었는데 저로 인해 결혼을 생각해 보았고 저와의 미래를 꿈꿔왔었다는 고백을 한 순간 저 또한 아내와의 결혼이 간절해졌고 살면서 멋지게 보여야겠다고 그날 다짐했어요. 아내는 너무나도 단호했고 모든 걸 알고 계획한 사람처럼 움직였어요. 장모님은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장인이셨고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 했어요. 당연히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정화조 일을 한다는 게 받아들이기 힘드실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적 있었죠. 그렇지만 막상 이렇게 제 직업을 숨겨야 한다니 뭔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를 믿었기에 아내 뜻대로 장모님께 제 직업을 숨겼어요. 아내는 장모님께서 제 직업을 들으시면 곧장 자신을 끌고 장 담그러 고향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아내에게 왜 그렇게 장 담그는 것이 싫으냐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어릴 적 너무나 힘들게 할머니에게 장 담그는 비법을 전수받았고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모님은 죽기 살기로 장 담그는 일을 연구하셨다 해요. 그래야 새 남매를 먹여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요. 장 담그는 일을 젊으신 나이에 열정을 쏟으신 나머지 장모님은 딸에게 험한 어머니로 변하셨어요. 거침없이 대했고 자신의 일을 물려받지 않으려는 딸이 원망스러웠대요. 아내도 한 고집 했기에 싫은 건 절대 싫었죠. 포기를 모르시는 장모님은 항상 아내가 전통 비법을 물려받아 그 대를 이어서 하길 바라셨어요. 위로 오빠가 2명이 있고 모두 결혼을 했고 며느리들도 시어머니의 장 담그는 비법을 배우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은 며느리는 남이라며 시댁의 부엌을 얼씬 못하게 하셨습니다. 정작 당신은 그 비법을 시어머니에게 배웠는데 말이죠. 장모님은 전통 비법으로 장을 담그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식은 아내뿐이라며 입에 침이 마르도록 동네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담이 싫은 아내는 장 담그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다고 했어요. 저는 아내의 말대로 제 직업인 정화조 청소 일을 숨기고 다른 직업을 댔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다가올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런데 말이야, 자네는 무슨 일을 하는가? 서로들 나이가 꽉 차서 결혼도 하고 앞으로 아이도 가질 거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있어 문제없이 생활할 수 있을 텐데 경제적으로 부족하면 결혼 생활도 불행해지는 거 자네도 잘 알지? 그럼요, 어머님. 현재 작게 부동산 일을 하며 건물들 관리해주고 있어요. 현아, 책임질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부동산을 한다고? 내 주위에도 부동산 하는 사람들 꽤 있는데 알짜배기들이 많더라고. 그럼 자네도 건물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겐가? 그 정도이면 우리 딸과 부족함 없이 앞으로의 결혼 생활 정말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구만. 조만간 일하는 거 구경 좀 하러 가도 되지? 이번에 땅을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곳 몇 군데 있으면 추천 좀 해주게나. 엄마, 그런 건 왜 물어요? 실례인 것도 몰라요? 이 사람 엄청 가난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큰 기대는 하지 마요. 쟤는 엄마 앞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잘났다. 가난뱅이 애인 둬서 좋겠다. 이것저것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어머니, 진정하세요. 현아가 원래 저러지 않는데 어머님 앞이라고 오늘따라 무뚝뚝하네요. 아이고, 우리 박서방은 참 손도 곱다. 진짜 고와.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네. 근데 부동산 일이라는 게 꼭 이 동네에서 해야 하는 건 아니지? 고향에도 내려와서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결혼하고 내려와서 할 생각은 없나? 제 직업이 어디서든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 단골이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거라 자리 잡기가 힘든 게 단점이에요. 단골? 아유, 그렇구만. 어쨌든 잘 됐다, 잘 됐어. 현아는 장담그고 자네는 땅 팔고 그럼 되겠네.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구만. 이 사람 손 함부로 잡지 마요. 엄마, 이제 가게문 닫을 거야. 수혁 씨도 어서 들어가 봐. 괜히 이상한 말 하지 마요. 장모님과의 하루 만남으로 아내가 장모님을 왜 철벽 수비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를 상상하고 앞서가는 분이었어요. 이미 저는 전라도에 내려가서 땅을 팔고 있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3일이라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장모님과 함께 한 시간들이 나쁘지만은 않았지만 그만큼 위기도 몇 차례 있었어요. 갑자기 들어온 장모님에게 들키지 않게 몸을 숨겨야 했고 다행히 아내의 단호함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박서방네 직장 구경 좀 가볼까? 반나절 못 봤다고. 박서방이 보고 싶네. 대충 마무리하고 찾아가면 되겠는데. 수혁 씨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눈치 줄 일 있어요? 아유, 그냥 조용히 쉬다 가세요. 그러면 안 되지. 눈치밥 먹게 할 순 없고. 그럼 박서방 부동산 근처에서 기다렸다가 퇴근하면 같이 저녁이라도 먹을까? 어떠니? 안 돼요. 그 사람 밥 먹다가 체할 일 있어요. 엄마, 이제 이틀 봤어요. 엄마 무서워서 박서방 도망간다 하면 나 영원히 노처녀로 살걸? 하나뿐인 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루 이틀 볼 것도 아니니까 서두르지 좀 마세요. 너는 꼭 말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니? 어차피 결혼할 거고 장모인 내가 사위 직장 가보겠다는 건데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야겠어? 아, 그럼 우리가 손님인 척 집 보러 왔다고 가보면 되겠네. 엄마 생각 어때? 괜찮지 않아? 더더욱 안 돼요. 우리가 집 보러 왔다고 갔는데 박서방 하루 종일 일하고 계약 못 해봐. 체면이 서겠어요? 그리고 나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렇게 참견하고 싶으면 엄마가 각서 써줘요. 그 사람하고 무조건 결혼하라는 각서 말이에요. 얘가 유치하게 각서는 무슨 각서? 박서방이 진짜 별 볼 일 없었으면 내가 절대 결혼 안 시키고 너 무조건 끌고 내려왔지. 근데 왜 엄마한테 꽁꽁 숨긴 거야? 박서방 능력 좋고 생긴 것도 멀쩡하고 근데 왜 그 나이 먹도록 결혼을 못했지? 하긴 내 딸도 멀쩡한데 결혼을 못했으니 누굴 원망해? 이런 것 보면 정말 인연이 있는 것 같아. 그럼 사위 목소리라도 들어볼까? 아내는 필사적으로 저와 만나게 될 상황들을 무사히 넘겼고 힘겹게 장모님을 고향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리고 저와 카페에 앉아서 앞으로의 일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언젠가는 제 직업이 들통날 게 뻔한데 아내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제 생각으로는 아내의 생각을 알 수 없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장모님은 아내의 카페에 다시 한번 급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 분위기와 사뭇 달랐어요. 저와 아내의 당황한 표정을 보면서 다짜고짜 아내의 손을 잡아 끌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장모님이 내민 봉투에는 제가 정화조 청소를 하는 사진이 찍혀 있었고
처음으로 장모님의 화가 난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히 네가 날 속여? 어째서 똥 푸는 놈이야? 네가 뭐가 못났다고 이런 놈이랑 만나? 그냥 결혼하지 마. 너 그냥 혼자 살아. 이게 어때서? 사람 하나 좋으면 됐지. 엄마도 이 사람 만나면서 알잖아. 내가 좋다는데 그런 게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야? 사람이 좋으면 뭐해? 똥 푸는 사람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고 싶어? 내가 이러려고 그 수모를 겪으면서 장 담그고 살았겠어? 엄마조차고 할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 장 배운 걸 왜 내 탓으로 돌려? 내가 장 담그라고 했어? 나 고작 애기 땐데 왜 자꾸 나한테만 모든 걸 바라는데? 그리고 이 사진들 다 뭐야? 엄마 사람 시켜서 이런 것도 해? 딸을 못 믿어서? 정말 실망이야. 너 뚫린 입이라고 막 내뱉는 거지? 그래, 감시했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이 하도 수상해서 사람 좀 붙여봤어. 그게 잘못된 거야? 이것 봐봐. 저놈이 똥 푸고 있는 사진 보자마자 내 속이 뒤집어지고 뒷골 땡겨서 세상 떠날 뻔했다고.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다. 네가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했으면 거짓말을 할 게 아니라 당장 그놈이랑 헤어질 생각을 했어야 했어. 잔말 말고 따라 나와. 아내는 속수무책으로 장모님 손에 끌려 나갔습니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고 달려갔지만 아내의 카페는 문이 닫혀 있었고 저는 한동안 아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어요. 현아를 만나지 말라고, 만나면 저뿐만 아니라 제 부모님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화들이었죠. 협박 전화를 한 건 아내의 둘째 오빠였고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이었지만 형님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님의 협박으로 전화를 한 것이라며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일을 끝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와 있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야위인 아내를 보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내는 몇 달 사이에 자신의 몸에 반절이 되어서 저에게 나타났어요. 장모님은 아내를 집으로 데려오자마자 핸드폰을 뺐고 큰 오빠를 시켜 카페를 내놓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아내는 장모님의 온갖 협박적인 말들을 버티다 도저히 장모님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자신이 버티고 있으면 저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을까 일망의 희망이 있었지만 장모님과 지내본 결과 아내는 절대로 저와 결혼을 시켜주지 않을 것 같아 나왔다 했습니다. 그렇게나 똑똑하고 의젓한 사람이었는데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있었느냐고 물었죠. 왜 바보같이 당했는지 아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잖아. 그래도 딸이 좋다고 하는 사람을 데려왔는데 직업이 뭐가 중요해. 엄마가 져줄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죽어도 정말로 싫대. 그냥 자기랑 죽자는데 더 이상 있을 수 없겠어서 나왔어. 난 당신이랑 살래. 우리 엄마랑 죽어도 못 살 것 같아. 저는 맥없이 지쳐서 오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었죠. 정말 살면서 한 번도 제 직업이 싫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 새벽 일찍 나와 거리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청소부 아저씨께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음식물 처리를 하시는 분들께는 박수를 보내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지만 아무나 못하는 일이 제 직업이라 생각했습니다. 전 제 직업이 특별했고 별 볼 일 없지만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특별한 사람만이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은 제 아내에게 가장 미안하고 제 직업이 처음으로 부끄러운 순간이었어요. 아내는 친정과 그렇게 인연을 끊었습니다. 명절이나 장모님 생신날에는 둘째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가끔 안부를 묻곤 했어요. 협박 전화를 본인의 전화번호로 거셨던 형님이 그나마 저와 처갓집과의 인연을 안 끊을 수 있게 도와주었죠. 잘 지내나? 현아는 별일 없지? 현아가 임신한 게 이제 8개월 차인가? 애 낳기 전에 한번 내려와. 나도 자네 얼굴 한번 보고 싶네. 어머니야 늘 똑같으신데 그래도 세월도 흘렀는데 예전보다 많이 세약해지셨어.
자네가 우리 어머니 이해해 주게나. 막내딸이어서 그런지 항상 현아를 끔찍이 하셨거든. 원래 부모의 입장이 다 그런 거잖아.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당신 곧 출산인데 그 전에 친정 한번 내려갔다 올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 거긴 왜 가? 당신 한쪽 밤에는 고추장, 한쪽 밤에는 된장 맞고 싶어? 우리 엄마 성격 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맞으면 맞지 뭐. 흥부도 안 아파서 맞은 거 아니잖아. 내 가족 살리려고 맞은 건데 그쯤이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맞을 수 있지. 한 번쯤은 아내와 친정에 내려가야 한다고 마음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이번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차서 저는 아내에게 물어보았던 거였고, 아내는 친정에 다녀오자는 제안이 싫지만은 않은 것 같아 보였어요. 그동안 나름 알뜰살뜰 모아서 승용차도 뽑았고, 저는 아내와 결심을 했죠. 친정에 내려가 보자고. 그렇게 해서 저는 결혼 3년 만에 처음으로 장모님 댁에 아내와 뱃속의 아이와 함께 찾아갔습니다. 저희 둘을 처음으로 반긴 건 마당에 어마어마하게 놓여있는 장독대였습니다. 장독대 크기는 제각각 아주 다양했어요. 손바닥만한 것부터 제가 들어가고도 남을 만한 크기의 장독대까지 모두 10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요동치는 심장을 부여잡고 마당을 지나 장모님이 계시는 현관 안까지 들어섰어요. 장모님은 형님들께 미리 말씀을 들었는지 안방에서 꿈쩍도 않고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오랜만에 만난 오빠들과 새언니들과의 인사로 바빴어요. 안방에 있는 장모님이 자꾸 마음에 쓰여 굳게 닫힌 안방문만 바라보았습니다. 장모님만 빠진 집안은 너무나 화기애애했어요. 처음 본 형님들은 절 동생처럼 스스럼 없이 대해주셨고 다른 가족들도 모두 친절했습니다. 하루빨리 장모님께 인정받아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제가 좀 더 용기를 내서 장모님께 다가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안방문을 노크했어요. 하지만 안방에는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조용해서 문을 조금 열어보았는데 안방 창문만 덩그러니 열려있고 안방에 계셔야 할 장모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형님에게 지금의 상황을 알렸습니다. 형님, 장모님이 안 계셔요. 장모님 안방에 계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태 안방에 계셨을 텐데 나온 적이 없는데 안방에 따로 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마가 집을 나간 거야? 어떡해. 나 엄마 보려고 온 건데. 엄마한테 멋대로 고집 부려서 미안하다고 말도 못했는데. 울지 마. 뱃속의 아가 놀랜다. 어머니 어디 친구네 가셨겠지. 오빠들이 동네로 찾으러 갔으니까 금방 오실 거야. 저는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신발도 신지 않으시고 가신 거면 얼마나 제가 보기 싫어서 그랬을까 생각하니 참담했어요. 집 뒤쪽 옥상을 다녀봐도 장모님의 흔적은 없었어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지셨는지 이렇게 영영 장모님을 못 뵐까봐 겁이 덜컥 났어요. 장모님을 미워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미워서 더 잘 살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살았어요. 이제 나이가 드셔서 거동도 불편하시다는 둘째 형님의 말이 떠올랐어요. 그런 분이 도대체 창문을 넘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렇게 제가 싫으셨는지 저는 바보같이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온 이후로 장모님이 갑자기 사라지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한참을 집 근처를 찾다 마당에 장독대가 있는 곳을 지나쳤습니다. 그때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한 커다란 장독대 뒤에서 무언가 소리가 났어요. 저는 놀라 장독대로 다가갔고 그 소리의 정체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자네, 꿈쩍도 말게. 절대 움직이지 마. 가까이 오지 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게나. 지금 자네 얼굴 볼 수가 없네. 장모님, 여기서 뭐 하세요? 얼마나 찾은 줄 아세요? 제가 그렇게 싫으시면 저만 미워하시고 현아는 한 번만 봐주세요. 임신도 했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전부 제 잘못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장모님 마음에 드실 때까지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니, 움직이지 말라니까. 알았으니까 그냥 거기서 돌아가. 지금은 보기 싫다는데 왜 이 사단이 나게 해? 내가 자네 때문에 이 꼴이 뭔가? 자네만 안 왔어도 내가 이러진 않아. 지금 당장 내가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나중에 다시 오게. 진정하세요. 저 안 움직일게요. 그러니 안으로 들어가세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거기서 나오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난 지금 못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자네나 어서 들어가. 여기에 나 있다는 소리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거기 자네? 어머님 찾았나? 자주 가신 동네 친구분들 집에 다녀왔는데 안 오셨다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신 거야? 못 찾았다고 해. 안 돼. 나 여기 없다고 해. 이쪽으로 오게 하지 마. 거기서 움직이지 말라니까. 형님, 여기에는 안 계세요. 다른 곳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장모님의 행동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때 형님들이 동네 분들을 모셔와 집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결국 장모님의 말을 무시하고 장독대 뒤에 숨어 계신 장모님에게 다가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발에 물컹하는 무언가가 밟혔습니다. 저는 제 발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장모님은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그제서야 저는 이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 장모님은 안방에서 나오려던 찰나에 저희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와 아내는 가족들과 인사하느라 안방에 계시는 장모님을 뒷전에 두고 서로의 안부를 묻기에만 바빴어요. 장모님은 점점 배가 아파오자 화장실 갈 방법으로 안방에 크게 난 창문을 열고 장독대가 있는 마당에서 볼일을 보신 겁니다. 끝내 안방문을 열고 나갈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런 결단을 내리신 거죠. 시골에서는 공중 화장실보다 농가밭이 많고 사람의 시선이 없기 때문에 흔히 풀밭에서 급할 땐 보기도 하니까요. 장모님은 아무도 모르게 장독대가 있는 마당에서 볼일을 보기로 마음 먹으셨던 겁니다. 저는 이런 추측과 생각이 들자 장모님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분들은 제 곁으로 걸어오기 시작했고 장모님의 곤란한 표정에 최후의 방법을 선택했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장모님이 당황하셨어요. 저는 장모님의 100년 전통 비법으로 만든 된장을 제 발이 놓여있는 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장독대는 쨍그랑 깨졌고 그 안에 있는 된장은 장모님의 똥과 하나가 되어 형체를 알 수 없게 되었죠. 장모님은 저를 놀란 얼굴로 빤히 보셨어요. 형님들과 집 안에 있는 아내와 동네 분들이 모두 제 주위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 후 저는 가족들 앞에서 장모님께 엄청 혼이 났어요. 몇십 년짜리 된장을 엎었다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혼내시고 저희에게 하룻밤 자고 가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장모님은 저를 조용히 장독대가 가득한 마당으로 부르셨어요. 제대로 혼이 나겠구나 싶어 가족들 몰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그동안 참 모자랐어.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이게 무슨 창피야.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안방문 열고 당당히 나갈 걸. 하필 자네한테 걸려서는 이런 모습이나 보이고 내가 자네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네. 아닙니다. 제가 부족해서 장모님 속만 태워드렸어요. 그리고 낮에 있었던 일은 평생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사람이 어째 그렇게 미련해. 똥 푸는 사람이라 그런가? 내가 자네 직업을 인정하는 건 아닐세. 어쨌든 자네한테 빚을 졌으니까 빚은 갚아야 내 체면이 서지. 나한테 너무 기대는 하지 말게. 자네 손 줘봐. 저는 장모님과 처음 카페에서 마주했던 날처럼 서로 손을 맞잡고 웃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요. 그 고요한 시골밤 장독대와 저와 장모님만의 비밀이 생겼습니다. 그 후 아내는 출산을 하고 저는 정화조 청소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장모님은 여전히 아내에게 고향으로 내려와서 장을 담그라 하시고 덤으로 저도 같이 장을 담그라고 하십니다. 장모님의 대를 이을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된 거죠. 저는 제 일이 좋지만 아내만 허락하면 고향으로 내려가 정아조 일이 아닌 된장을 담가보고 싶습니다. 똥은 풀만큼 퍼봤으니까요. 저야말로 제대로 된 장을 담글 인재가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장모님은 포기를 모르시고 저희 부부가 내려오기만을 하루하루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언제든 가겠다 했지만 아직 아내는 장 담글 마음이 안 서나 봅니다. 장모님도 사랑하지만 제 아내를 조금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듣기로 했어요. 장모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도 현아 잘 설득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